여러분, 아주 이상한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밀면 빨라집니다. 공을 세게 던지면 더 빨리 날아가고 자동차는 엑셀을 밟는 만큼 속도가 붙죠. 그런데 이 우주에 딱 하나, 아무리 세게 밀어도 절대 빨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촛불에서 나온 빛과 태양 표면에서 터져 나온 빛과 수억 광년 밖에서 별이 통째로 붕괴하며 뿜어낸 빛이 전부 정확히 똑같은 속도로 날아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기묘한 사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빛이 얼마나 빠른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의 속도가 왜 하필 그 값으로 고정되어 있는가, 그 값은 대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리 한 말씀 드리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머릿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그림 하나를 꺼내보겠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손전등 단추를 누르면 유리창 앞에 하얀 원이 팍 하고 생기죠. 이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구가 빛을 힘껏 밀어냈다. 마치 총이 화약의 폭발로 총알을 밀어내듯이 전구도 빛 알갱이를 앞으로 세게 쏘아 보냈다. 그래서 빛이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속도까지 가속되었다. 이 그림 참 그럴듯하죠. 여러분도 지금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경험한 모든 움직임이 정확히 이렇게 작동하니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퇴근길 지하철 승강장에 가만히 서서 앞으로 공을 던지면 그 공의 속도는 내 팔이 얼마나 빨리 움직였느냐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공을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앞으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승강장에 서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지하철의 속도에 내 팔의 속도가 척 더해져서 공이 훨씬 더 빠르게 날아갑니다. 지하철이 빠를수록 공도 더 빨라지죠. 이건 너무 당연해서 의심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심지어 태양 둘레를 도는 지구도 전부 이 규칙을 따릅니다. 속도는 더해진다. 밀면 빨라진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대합니다. 빛도 당연히 그렇겠지 하고요. 사실 100여 년 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과학자들도 정확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떠올렸어요. 소리는 공기라는 물질을 타고 출렁이며 퍼지는 파동이죠. 공기가 없으면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빛도 파동이라면 빛을 실어 나르는 어떤 보이지 않는 바다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상상의 바다에 이름까지 붙였어요. 에테르라고요. 그리고 지구는 그 바다 위를 헤엄치는 배와 같으니 지구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빛을 재면 물살을 거스르는 만큼 빛이 느려지고 반대 방향으로 재면 물살을 타는 만큼 빨라질 거라고 예상했죠. 아주 논리적인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정밀한 실험 장치를 만들어 지구가 이 우주의 바다를 가르며 만들어내는 물살을 잡아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제 지하철 맨 앞에 손전등을 하나 달아봅시다. 지하철이 멈춰 있을 때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앞으로 뻗어나갑니다. 자, 그럼 지하철이 빛과 같은 방향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면 승강장의 관찰자에게는 지하철 속도가 빛 속도에 더해져서 빛이 조금 더 빠르게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지하철 안에서 그 빛을 뒤쫓아 달리는 사람에게는 빛이 조금 느려 보여야 하고요. 공이라면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우주는 그 기대를 딱 잘라 거부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재나 밖에서 재나 빛을 뒤쫓으며 재나 진공속 빛의 속도는 언제나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 100년 전의 실험도 정확히 이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아무리 장치를 정밀하게 다듬고 아무리 방향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지구가 만들어낸다던 그 물살이 도무지 잡히지 않았어요. 빛의 속도는 지구가 어느 쪽으로 달리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상상 속의 바다 에테르는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이 결과 앞에서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들은 처음엔 장치가 고장났나 의심했고 그 다음엔 지구가 바다를 끌고 함께 움직이나 별의별 궁리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끝내 한 가지 사실만을 고집스럽게 되풀이했어요. 빛의 속도는 누가 재든 어떻게 달리든 언제나 똑같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싶으실 겁니다.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이건 측정 장비가 허접해서 생기는 오차가 아닙니다. 더 정밀한 시계를 만들면 슥 사라지는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방향이 바뀌어도 우주선이 광원을 향해 돌진하든 멀어지든 결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빛의 속도에서 그만큼을 빼거나 더할 수가 없어요. 일상에서는 그렇게나 당연하던 속도 덧셈의 규칙이 빛 앞에만 서면 뚝 하고 멈춰버립니다. 그럼 광원을 더 강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책상 위에 작은 촛불 하나와 태양 표면에 펄펄 끓는 플라스마를 나란히 놓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에너지로 따지면 비교조차 안 되죠. 먼 은하에서 별이 붕괴하며 일으키는 폭발은 태양마저 희미하게 보이게 만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새 광원에서 나온 빛을 완벽한 진공으로 나란히 쏘아 보내면 어느 빛도 다른 빛을 단 1mm도 추월하지 못합니다. 폭발이 더 세다고 빛이 더 빨라지지 않아요. 강한 광원이 바꾸는 건 속도가 아니라 빛의 색과 에너지와 알갱이의 개수일 뿐입니다. 피부를 따뜻하게 데우는 빛과 세포를 손상시키는 빛은 위력이 다르지만 진공에서 달리는 속도는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더 위험한 빛이 더 빨리 오지 않고 더 밝은 빛이 더 먼저 도착하지 않아요. 에너지와 속도를 같은 거라고 믿었던 우리의 직관이 바로 여기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사실 인류가 빛에도 속도가 있다는 걸 알아챈 것부터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은 빛이 무한히 빠르다고, 그러니까 켜는 즉시 모든 곳에 닿는다고 믿었어요. 그럴만도 하죠. 방에서 스위치를 올리면 벽 끝까지 빛이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도무지 느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300여 년 전 한 천문학자가 목성의 위성을 오랫동안 관찰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 위성이 목성 뒤로 숨었다 나오는 시각이 지구가 목성에서 멀어질 때는 자꾸 조금씩 늦어지고 가까워질 때는 조금씩 빨라졌던 거예요. 처음엔 다들 계산이 틀렸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위성이 늦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멀어진 만큼 그 빛이 더 먼 거리를 건너오느라 늦게 도착하는 것뿐이라고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이 사람은 밤하늘의 시계가 어긋나는 그 미세한 차이 하나만으로 빛이 무한히 빠른 게 아니라 분명한 속도를 가지고 이 우주를 건너온다는 걸 처음으로 알아챈 겁니다. 공장에서 붕어빵이 컨베이어를 타고 순서대로 나오듯 빛도 순서대로 시간을 들여 한 칸 한 칸 공간을 건너온다는 걸요. 망원경 하나와 끈질긴 관찰만으로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상수 하나를 처음 붙잡은 순간이었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렇게 태연하게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밤하늘을 포기하지 않고 들여다본 누군가의 끈기 덕분인 셈입니다. 여기서 한 소년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먼 훗날 세상을 바꾼 어느 물리학자가 16살 무렵 이런 상상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빛과 나란히 똑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다면 무엇이 보일까? 거울을 하나 들고 빛의 속도로 함께 달린다면 거울에 내 얼굴이 비칠까? 상상해 보세요. 소리라면 답은 간단합니다. 소리의 속도로 함께 달리면 소리는 나를 기준으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마치 옆 차선에서 같은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가 창밖에 가만히 떠 있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빛의 속도로 달리는 나에게는 빛이 얼어붙은 파도처럼 허공에 딱 멈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도무지 그 그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멈춰 있는 빛이라는 건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바로 이 풀리지 않는 상상 하나가 훗날 우주의 진짜 얼굴을 벗겨내는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빛은 정말로 속도를 얻는 걸까요? 총알은 총구를 떠날 때 화약의 힘을 받아 0에서 출발해 최고 속도까지 가속됩니다. 그런데 빛은 다릅니다. 빛은 켜지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속도로만 존재합니다. 0에서 30만까지 빨라지는 과정 자체가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 이미 결승선의 속도로 태어나는 셈이죠.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속도를 얻지 않는다는 건 그 속도가 빛의 성질이 아니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빛이 특별한 엔진을 달고 있어서 그 값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면 그 값은 대체 어디에 적혀 있는 걸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오늘 이야기 내내 함께할 하나의 그림을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려고 은행에 가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주는 비율이 정해져 있죠. 1달러에 얼마. 이렇게요. 이 환율은 내 지갑에 든 돈이 얼마인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가 오든 가난한 사람이 오든 100만 원을 바꾸든 1만 원을 바꾸든 같은 순간의 환율은 똑같습니다. 환율은 돈의 성질이 아니라 두 화폐를 서로 맞바꾸는 세상의 규칙이니까요. 자, 이 그림을 꼭 붙잡고 계세요. 빛의 속도가 바로 이 환율과 똑같은 성질을 가졌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 좋다. 빛의 속도가 어떤 환율이라 치자. 그런데 대체 누가, 언제 그 환율을 그 값으로 정해 놓았느냐고요? 이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값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아주 뜻밖의 곳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전기와 자기입니다. 여러분이 겨울에 스웨터를 벗을 때 머리카락이 찌릿하고 달라붙는 그 정전기, 냉장고 문에 착 붙는 자석, 이 둘은 얼핏 빛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죠. 그런데 100여 년 전 한 물리학자가 전기와 자기의 규칙을 하나하나 종이 위에 정리하다가 그 규칙들 속에서 이상한 숫자 하나가 저절로 튀어나오는 걸 발견합니다. 전기가 텅 빈 공간에서 얼마나 잘 퍼지는지, 자기가 얼마나 잘 퍼지는지 그 두 성질을 맞물리면 어떤 속도가 계산되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도를 재보니 소름 끼치게도 빛의 속도와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그 사람은 빛을 연구하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기와 자기를 정리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계산의 끝에서 빛의 속도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빛은 사실 전기와 자기가 서로를 밀고 당기며 출렁이는 하나의 파도라고요. 전기가 흔들리면 자기가 생기고 그 자기가 흔들리면 다시 전기가 생기고 이 릴레이가 스스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텅 빈 공간을 가로질러 달려나가는 것. 그게 바로 빛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빛의 속도라는 값은 이 우주의 텅 빈 공간이 전기와 자기를 얼마나 잘 품어주느냐 하는 그 성질 속에 이미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광원이 정한 것도 빛이 정한 것도 아니라 공간 그 자체의 성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서 서로 맞바꾸는 두 화폐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간과 시간입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값을 가만히 뜯어보세요. 이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킬로미터를 초로 바꾸는 비율이에요. 다시 말해, 이 우주가 공간이라는 화폐와 시간이라는 화폐를 서로 얼마의 비율로 맞바꾸는지를 정해놓은 우주의 고정 환율인 겁니다. 빛은 그 환율의 값을 우연히 가진 물체가 아니라 그 환율 자체를 몸으로 보여주는 존재였던 거예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빛이 얼마나 빠른지를 물었는데 사실 그건 빛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의 교환 비율에 관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환율이 모두에게 똑같으려면 대체 무엇이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승강장의 사람과 지하철 안의 사람이 같은 빛을 재는데 둘 다 똑같은 속도가 나오려면 뭔가는 달라져야 합니다.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눗셈의 결과가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나온다면 답은 하나뿐입니다. 두 사람의 거리와 시간이 서로 다르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야 어디서나 똑같이 흐르는 절대적인 배경 아니냐고요. 온 우주에 하나의 거대한 시계가 걸려 있어서 나에게 1초는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서도 똑같은 1초일 거라고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느끼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생각에는 아주 은밀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사건이 벌어지는 고정된 무대라는 전제요. 배우가 무대 위에서 아무리 뛰어다녀도 무대 바닥은 꿈쩍 안 하듯이 내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무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빛의 환율이 모두에게 똑같다는 실험 결과는 바로 그 전제를 부숴버립니다. 무대가 고정되어 있다면 빛의 속도는 관찰자마다 달라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결론은 정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된 건 무대가 아니라 환율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무대가 오히려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환율을 지켜내고 있었던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스르륵 느리게 흐르고 그 사람의 공간이 진행 방향으로 살짝 납작해집니다. 왜냐고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빛을 텄을 때도 똑같은 환율이 나오니까요. 명심하세요.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배경이 아니라 빛의 환율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조절하는 유연한 무언가였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건 그냥 머릿속에서만 벌어지는 말장난 아닌가 싶으실 겁니다. 시간이 정말로 느려진다는 게 계산상의 눈속임이 아니라 진짜냐고요. 그런데 이건 매일 아침 여러분 손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을 때 그 위치는 머리 위 2만 킬로미터 상공을 도는 위성들이 잡아줍니다. 이 위성들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를 돌고 있어서 위성의 시계는 지상의 시계보다 아주 조금 느리게 갑니다. 반대로 지구 중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또 다른 이유로는 조금 빨라지기도 하죠. 이 두 효과를 합치면 위성의 시계는 하루에 아주 미세하게 어긋납니다. 찰나 같은 차이라 무시해도 될 것 같죠. 그런데 이 미세한 어긋남을 보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은 하루 만에 수 킬로미터씩 엉뚱한 곳을 가리키게 됩니다. 편의점을 찾으랬더니 옆 동네 한강을 가리키는 셈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이 기묘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미 써먹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 하늘에서 매 순간 벌어지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입자들이 지구 대기권 꼭대기에 쿵 하고 부딪히면 뮤온이라는 아주 작은 알갱이가 우수수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뮤온은 수명이 지독하게 짧아요. 만들어지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뚝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 짧은 수명 동안 아무리 빨리 달려도 원래대로라면 지표면에 닿기 한참 전에 소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뮤온들이 땅바닥까지 멀쩡히 쏟아져 내립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뮤온이 거의 빛의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뮤온 입장에서는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른 겁니다. 우리에게는 진작 죽었어야 할 알갱이가 자기 시계로는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팔팔한 젊은이라 땅까지 살아서 도착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머리 위로 시간이 늘어난 덕분에 살아남은 입자들이 소리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믿기 어려우시다면 아주 직접적인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과학자들이 실제로 해본 일입니다. 똑같이 맞춰놓은 아주 정밀한 시계 두 개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실험실 책상에 가만히 두고 다른 하나는 비행기에 실어 지구를 한 바퀴 빙 돌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만나 두 시계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더니 비행기를 타고 돌아온 시계가 책상에 남아있던 시계보다 아주 미세하게 덜 갔습니다. 빠르게 움직인 시계의 시간이 실제로 조금 느리게 흘렀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차이였지만 분명히 정확히 이론이 예측한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이 이야기는 칠판 위의 공상이 아니라 비행기 한번 태워보면 실제로 확인되는 이 우주의 성질인 겁니다. 라면 한 그릇 끓는 시간조차 여러분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간을 강물처럼 그냥 흐르는 무언가로 여겼는데 알고 보니 시간은 나의 속도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절의 기준점, 절대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상수가 바로 빛의 속도였던 거죠. 파인만 같은 물리학자들이 늘 강조하던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 속에는 엉터리 전제가 숨어 있을 때가 많다고요. 빛이 왜 빠른가라는 질문 자체가 시간과 공간이 고정되어 있다는 틀린 전제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질문이 틀렸으니 답이 안 나올 수밖에요. 자, 여기서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한층 더 내려가 볼까요? 시간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면 아주 오싹한 이야기 하나가 따라옵니다. 바로 쌍둥이 이야기예요. 여기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 형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형은 지구에 남고 동생은 아주 빠른 우주선을 타고 먼 별까지 갔다가 돌아옵니다. 동생의 우주선 안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흘렀으니 동생은 자기 시계로 몇 년밖에 안 지났다고 느낍니다. 라면 몇 끼 끓여 먹고 늦잠 몇 번 자는 사이에 여행이 끝난 기분이죠.
그런데 지구로 돌아와 문을 열어보니 형은 이미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형에게는 수십 년이 흐른 겁니다. 둘은 분명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였는데 다시 만났을 때 나이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이건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우리 물리학이 진지하게 계산해낸 결과입니다. 속도가 시간을 갈라놓은 거죠. 이 쌍둥이 이야기를 가만히 음미해 보시면 아까 그 소년의 상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려진다면 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점점 더 빨라져서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의 손목시계는 점점 더 느리게 째깍거립니다. 그리고 그 극한, 바로 빛의 속도에 도달하는 순간 시계는 아예 뚝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빛의 입장에서는요, 시간이 아예 흐르지 않습니다. 조금 느리게 흐르는 게 아니라 0입니다. 빛에게는 손목시계가 없어요. 이 말인즉슨 빛에게는 출발과 도착 사이에 아무런 시간 간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수억 광년을 날아온 별빛이 우리에게는 수억 년이 걸린 여행이지만 그 빛 자신에게는 태어난 순간과 여러분의 눈에 닿는 순간이 완벽하게 같은 하나의 순간입니다. 떠나는 것과 도착하는 것이 빛에게는 구분되지 않아요. 처음 들으면 코웃음 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현재 물리학이 진지하게 말하는 그림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 이론이 그려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아까 그 소년이 빛의 속도로 달리며 보려 했던 얼어붙은 빛이 왜 존재할 수 없었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빛의 속도에 도달하면 시간 자체가 멈추기 때문에 빛을 멈춰 세워 바라볼 자리라는 게 이 우주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빛만 이럴 수 있을까요? 바로 빛에게는 질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무겁고 단단한 것일수록 세상의 저항을 많이 받을 것 같지만 시공간의 세계에서는요, 질량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시간이라는 화폐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질량이 있는 모든 것은 시간 속을 통과하며 늙어갑니다. 반면 빛은 질량이 없어서 그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롭죠. 그래서 빛은 시간이라는 화폐를 한 푼도 쓰지 않고 오직 공간이라는 화폐로만 자신의 전부를 지불합니다. 바로 그래서 빛은 그 환율의 경계 위를 정확히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이 우주에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의 예산이 있습니다. 공간을 움직이는데 쓸 수도 있고 시간을 흘려보내는데 쓸 수도 있는 예산이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여러분은 그 예산의 거의 전부를 시간이 흐르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이동은 0이지만 시간은 쭉쭉 흐르죠. 반대로 빠르게 움직일수록 예산을 공간 쪽으로 옮겨 쓰게 되고 그만큼 시간에 쓸 예산이 줄어서 시간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빛은 예산의 100%를 몽땅 공간에만 쏟아붓습니다. 그러니 시간에 쓸 예산이 한 푼도 남지 않아 빛에게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 예산은 누구에게나 똑같고 그 예산의 크기가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이 예산 이야기를 조금만 더 붙잡아 볼게요. 재미있는 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가만히 누워 있어도 사실은 이 예산을 쉬지 않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공간으로는 한 발짝도 안 움직이는데 어디에 쓰냐고요? 바로 시간 방향으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시간이라는 방향으로 빛의 속도에 맞먹는 기세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 커피가 식는 것, 라면이 불어 터지는 것, 이 모든 게 여러분이 시간 방향으로 쉼 없이 달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에서 빨리 움직이려고 조금이라도 속도를 내면 시간 방향으로 쓰던 예산을 그쪽으로 떼어와야 하고 그만큼 시간이 느려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사실 아무도 멈춰 있지 않아요. 모두가 이 우주 안에서 언제나 똑같은 크기의 속도로 어딘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공간이냐 시간이냐가 다를 뿐이죠. 그렇다면 질량이 있는 우리는 왜 빛의 속도에 절대 도달할 수 없는지도 저절로 풀립니다. 우리가 빛만큼 빨라지려면 예산을 전부 공간에 써야 하는데 질량이 있다는 건 시간에도 반드시 예산을 조금은 떼어 놓아야 한다는 의무니까요. 아무리 에너지를 쏟아부어 예산을 공간 쪽으로 밀어붙여도 시간 몫이 완전히 0이 되는 그 마지막 지점에는 영원히 닿지 못합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는 있어도
그 경계선을 밟을 수는 없어요. 빛의 속도는 우리가 못 넘는 벽이 아니라 질량을 가진 존재가 결코 완납할 수 없는 환전의 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기묘한 게 튀어나옵니다.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빛의 속도에 못 닿는다면 그 쏟아부은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갈까요? 그냥 허공에 사라질 리는 없잖아요. 바로 여기에 우리 우주의 또 다른 환율이 숨어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더 밀어붙이면 그 에너지가 속도로 바뀌지 못하는 대신 물체의 질량으로 쌓입니다. 물체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워질수록 밀기가 더 힘들어지니 빛의 속도라는 벽은 더더욱 멀어집니다. 에너지와 질량이 사실은 같은 것의 두 얼굴이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속도라는 화폐로 환전되지 못한 에너지가 질량이라는 화폐로 차곡차곡 저금되는 셈이죠. 이 우주는 이렇게 곳곳에서 무언가를 다른 무언가로 바꾸는 고정된 비율로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층만 더 깊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관찰자마다 다르게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오싹한 결과가 하나 따라 나옵니다. 바로 동시라는 개념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온 우주가 하나의 현재를 공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커피를 마시는 지금 이 순간 안드로메다의 어느 별에서도 무언가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 별의 지금과 나의 지금이 같은 현재일 거라고 자연스럽게 가정하죠. 그런데 시간이 관찰자마다 다르게 흐른다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는지 아닌지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에게는 동시에 벌어진 두 사건이 나를 스쳐 지나가는 우주선의 조종사에게는 하나가 먼저고 하나가 나중일 수 있어요. 누가 옳으냐고요? 둘 다 옳습니다. 우주에는 모두가 함께 가리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지금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우주 바깥에 서서 전체의 현재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시공간 안의 한 점에 앉아 빛이 실어다주는 소식만 받아보는 존재였던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걱정이 스칠 수도 있습니다. 동시라는 게 무너지면 원인과 결과도 뒤죽박죽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누구에게는 사건 A가 먼저고 누구에게는 B가 먼저라면 어떤 관찰자에게는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벌어지는 황당한 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여기서 빛의 속도가 이 우주의 질서를 단단히 붙들어줍니다. 순서가 뒤집힐 수 있는 건 오직 서로 아무런 영향도 주고받지 못한 사건들 뿐이에요. 반대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 되려면 둘 사이를 무언가가 실제로 건너가서 신호를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도 빛보다 빠를 수는 없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 두 사건은 아무리 빠른 우주선을 타고 봐도 절대 순서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는 단순히 빠르기의 한계가 아니라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여야 한다는 이 우주의 인과 질서를 지키는 수문장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아쉬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도 영영 빛보다 빠르게는 아무것도 보낼 수 없다는 말인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우주선이 순식간에 은하 저편으로 휙 날아가잖아요. 버튼 하나 누르면 화성에 있는 친구와 지금 당장 통화하는 그런 세상,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마음이 조금 답답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만약 무언가가 빛보다 빠르게 신호를 전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과의 질서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떤 관찰자에게는 전화를 받는 일이 전화를 거는 일보다 먼저 벌어지는 그런 앞뒤가 뒤바뀐 우주가 되어버려요. 답장이 편지보다 먼저 도착하고 결과가 원인보다 앞서는 세상이죠. 그건 단순히 이상한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라는 이 벽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의 창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우주가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되도록 원인이 언제나 결과보다 먼저 오도록 붙들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명심하세요. 빛보다 빠른 것이 없다는 이 답답해 보이는 규칙 덕분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맑다는 그 당연한 인과의 순서가 이 우주 어디서든 무너지지 않고 지켜지는 겁니다. 느려서 불편한 게 아니라 느리기 때문에 세상이 말이 되는 거죠.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늘 더 빠른 것을 갈망합니다. 더 빠른 인터넷, 더 빠른 배송, 더 빠른 답장을요. 그런데 이 우주의 가장 깊은 바닥에는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 절대 더 빠르게 만들 수 없는 단 하나의 속도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역설적이게도 우리 세상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고 있어요. 때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안심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그림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우리는 흔히 저 별들이 지금 저 자리에 나란히 떠 있는 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어떤 별빛은 몇 년 전에, 어떤 별빛은 수천 년 전에, 어떤 은하의 빛은 수억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동자에는 서로 다른 수많은 시대가 한꺼번에 도착하고 있는 겁니다. 밤하늘은 하나의 순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과거를 동시에 펼쳐 보이는 거대한 화면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별을 보는 게 아니라 도착한 시간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우주의 진짜 현재를 영원히 볼 수 없는 불쌍하고 무력한 존재란 말인가? 태양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8분이 지나야 알고 저 먼 은하가 아직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은 우리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빛의 유한한 속도는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은 게 아니라 오히려 우주 전체의 역사를 우리에게 통째로 선물했습니다.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만약 빛이 무한히 빨라서 모든 곳에 지금이 즉시 우리 눈에 닿았다면 우리는 오직 우주의 현재만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과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겠죠. 그런데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주는 자신의 과거를 빛 속에 고이 보존해 우리에게 배달해 줍니다. 가까운 달에서는 방금 전의 과거가, 태양에서는 8분 전의 과거가, 먼 은하에서는 우주가 아주 젊었던 시절의 과거가 도착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지금을 소유하지 못하는 대신 우주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전 과정을 거꾸로 되짚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망원경은 공간을 보는 기계가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배였던 셈이죠. 이 대목에서 잠깐 이런 상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조차 사실은 방금 전의 여러분입니다. 내 얼굴에서 튕겨나간 빛이 거울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그 짧은 사이에도 아주 미세한 시간이 흐르니까요. 물론 그 간격은 상상도 못할 만큼 짧아서 우리는 그걸 지금이라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원리로 따지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진짜 현재의 자기 자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울 속의 나도, 사진 속의 나도 언제나 아주 조금은 과거의 나예요. 이 사실이 서늘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얼굴이 이미 빛에 실려 우리에게 건너온 하나의 소식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 선물은 저 먼 우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도 조용히 놓여 있어요. 아침에 마주 앉은 가족의 얼굴, 버스 정류장에서 스치는 낯선 사람의 표정,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아주 짧은 과거입니다. 그 얼굴에 닿았던 빛이 여러분의 눈까지 건너오는 데는 찰나의 시간이 걸리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누구의 지금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순간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간격이 너무나 짧아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이라고 부르며 함께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참 다정한 일이죠. 이 우주가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그 촘촘한 환율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가깝게 거의 시차 없이 마주볼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빛이 어떻게 초속 30만 킬로미터까지 가속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제 그 질문은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빛은 그 속도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광원이 그 값을 골라준 적도 없고요. 그 값은 애초에 빛의 것이 아니라 이 우주가 공간과 시간을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서로 연결하는 방식 그 자체에 새겨져 있던 환율이었습니다. 빛이 이상하게 빠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이라 믿었던 시간과 공간이 빛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빛의 속도는 빛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가 아니라 스라 얼마나 멀리까지 하나의 원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값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참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저 손전등이 왜 빛을 그렇게 빨리 쏘아내는지가 궁금했을 뿐인데 그 단순한 질문 하나를 붙잡고 끝까지 따라 내려오다 보니 시간이 늘어나고 공간이 납작해지고 동시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밤하늘이 과거의 화면으로 바뀌는 데까지 와버렸습니다. 파인만이 늘 이야기하던 게 바로 이런 즐거움이었을 겁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질문 하나를 겁내지 않고 끝까지 캐물으면 그 끝에서 우주의 뼈대가 통째로 드러난다는 것.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것. 그게 세상을 보는 렌즈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요. 사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지식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건 바로 시선의 변화예요. 이 이야기를 듣기 전과 후로 여러분이 밤하늘을 보는 눈은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반짝이는 점들이었던 것이 이제는 수억 년을 건너온 편지들의 다발로 보이겠죠. 퇴근길에 무심코 켠 지하철 안의 형광등 불빛조차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맞바꾸는 우주의 환율이 눈앞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장면으로 보일 겁니다. 똑같은 세상인데 렌즈 하나가 바뀌면 이렇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또 던지는 진짜 이유라고 믿습니다. 답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조금 더 경이롭게 바라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밤 다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실 때 이 이야기를 한 번만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별빛은 먼 공간을 건너온 동시에 먼 시간을 건너온 소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이 방의 불빛,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닿았다가 여러분에게로 튕겨온 이 빛도 아주 짧지만 분명한 과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도착한 시간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지금 내 눈에 닿는 이 빛이 얼마나 먼 여정을 건너 나에게 도착한 선물인지 오늘만큼은 조금 다르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빨리, 더 멀리 가지려 애쓰며 살아가지만 정작 지금 내 눈에 닿는 이 빛 한 줄기가 얼마나 먼 여정을 건너온 기적인지는 좀처럼 헤아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익숙한 빛을 조금 낯설고 고맙게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의 별빛 하나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